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정현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는데, 이렇게 이 의원님을 모시게 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이 의원을 만나 뵙고 말하면 지금은 자유한국당이죠. 그때 자유한국당 때 사퇴하십니까? 새누리당 때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시면서 대표직을 사퇴하시고 또 탈당도 하시고, 그 뒤에 여러 가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한 근 3년 가까이 가진 걸 듣고, 저는 거기에서 한 정치인으로서의 교훈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정말 우리가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큰 교훈을 얻은 바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지난번에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듣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이 의원께서 한국 정치가 정말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정현 의원님을 모시고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한계와 그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로서는 정말 너무 황송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저희들 같이 좀 정치에 이렇게 발을 들여놨을 때에 그 장기표 선생님은 사실 저희들은 감히 올려다보기도 어려운 그런 큰 어른이셨고, 온 몸으로 또 정치적인 신념과 소신을 보여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선생님 앞에서 이런 말씀 올린다는 게 별 말씀이에요. 황송합니다. 다만 이제 이쪽에서 좀 오래 여러 체험을 하다 보니까 느끼고 봤었던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이 앞에까지 해왔었던 우리 선배님들의 정치는 정말 저는 훌륭했고, 또 저희들한테 짧은 기간 동안에 꼭 해야 될 그런 시대적 과제들을 잘 물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 대해서 자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그런 자격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이제 3년 동안 무소속으로 철저하게 나와서 한번 내가 경험해봤던 그 전에 우리 정치, 그리고 현재 정치를 한번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고 정치에 문제 없는 나라가 하나도 없고, 또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정치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4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정치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같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때 시대 과제가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과제를 정확하게 도출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이 정치에 말하자면은 시대 과제를 추진하고 이끌어 나갈 그러한 주도 세력들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정치를 봐본다고 한다면 꼭 이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근간의 정신이 저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 정치인들이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하는 그 4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정치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합니다. 지금 국회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역대 11명의 대통령이 다 뒤끝이 좀 불행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고, 지금 12번째 대통령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느냐, 지금 조짐이 좀 좋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저는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정신 자세 중에 일반적으로 민주, 우리가 아주 입에 달고 사는 게 민주주의, 민주당, 뭐 아주 민주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민주 뜻이 뭐고, 그건 민주가 아닌 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주 쉽지 않습니까? 백성이 주인이다. 그럼 반대는 뭐냐? 독재다. 독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는 뭐냐? 민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주인으로 섬기느냐, 졸로 보느냐. 이 두 개가 극명한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을 느끼고 국민들이 화를 나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저는 국민을 졸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을 졸로 보는 정신을 바꾸는 것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 그건 대통령도 국민을 졸로 봐서는 안 되고 국회의원도 장관들도 국민을 졸로 봐서는 안 되고 시도지사도 시장군수 구청장도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도 선거로 뽑혀서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 자세는 항상 내가 하는 일이 솔직히 말해서 내 스스로 양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국민을 졸로 보고 있는 거냐,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냐, 항상 자기 그 성찰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은 굉장히 주인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졸로 보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주 예를 들어서 독단이다, 독선이다, 어떤 그 토의나 협의나 이런 타협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다 국민을 졸로 보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치게 하는 것도 국민을 졸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치권에 가장 필요한 정신은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정신, 이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라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24년을 선거를 해오고 그쪽에서 정치를 기반을 잡고 해봤습니다만은 막판에 제가 2번 당선이 됐는데 그때 제 기본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 자세가 뭐였냐면 나는 링컨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거였습니다.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까지는 좋습니다. 포 더 피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원래 링컨 대통령께서는 다른 뜻으로 하셨겠지만 제가 그냥 해석할 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 이건 국민을 졸로 보고 하는 정치라고 봅니다. 네가 가진 게 뭐 있어서, 뭐 그리 대단한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고 있어서 위한다고. 말하자면 국민한테 대단한 시혜나 베풀 것처럼 하는 이 자세가 항상 국민을 졸로 보게 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서번트, 받들어 모시고 심부름꾼으로서 머슴으로서 국민들을 받들어 모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선거직으로 해갖고 자기가 심부름꾼이 되겠다, 머슴이 되겠다, 당선되는 순간, 꽃목걸이 목에 딱 거는 순간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전이 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스스로 갖고 시혜를 베풀 것처럼 얘기하는 것, 또 뭐 일 하나 해놓고 시혜를 베푼 거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이 자세가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망쳐온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졸주의를 타파하고 민졸주의가 우리 주변에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우리를 민졸로 취급을 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를 받아들였든지 또 그렇게 했든지 한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제일 먼저 고쳐야 되는 것이 저는 우선 하나라고 보고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하자면은 민졸이 안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결국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자 이거죠. 내가 신이 아니고 전지전능한 사람도 아닌데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하지 말고 지금 요 시점에 있어서 정치인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게 뭐지?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나서서 심부름을 하고 고칠 게 뭐지 하는 시대적인 과제. 우리 요 시점에 있어 정치인들한테 주어진 시대 과제가 뭔지를 도출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은 과거에 나라가 없을 때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반식민을 통해서 독립을 추구했었었고, 그 다음에 남노당이나 조선공산당이 남한조차도,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조차도 공산주의 세계 공산화 전략으로 하려고 했을 때 안 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반공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의 건국, 이게 굉장히 필요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가난하니까 식모 살고 또 머슴 살고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가 민주의 인권이라는 말이 먹히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반빈곤, 그래서 산업화를 통해서 이게 시대의 여러 과제 중에서 최우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우리 스님께서 정말 온 몸을 던져서 이렇게 하셨었지만은, 야, 이 권위주의 정권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늘로부터 타고난 얼마나 많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있는데 왜 권력의 힘으로, 국가의 힘으로, 정부의 힘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반권위주의, 반독재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놓은 게 우리가 민주화 운동. 이렇게 여기까지는 우리 선배 정치인님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 또 순서조차도 너무 잘 맞춰서 여기까지 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까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약 17, 18년, 앞으로 한 20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시대 과제가 뭐였지? 라고 물으면요. 제가 실제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진화지,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민주화지, 어떤 사람은 통일이지, 어떤 사람은 공정이지, 공평이지, 이게 이 자유지, 평등이지. 백인백색입니다. 시대 과제 하나를 제대로 도출을 못 해냈다는 얘기죠. 시대 과제가 없다 보니까, 목표가 없다 보니까 사방천지로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흐르게 되고, 숫자가 많은 쪽으로 흐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의 혼선과 혼란과 혼돈이 오고, 갈등과 분열과 대결과 이런 것들이 극심해지면서도 계속 중심을 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지점을 못 잡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과제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냥 제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는 대한민국 미래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느냐,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 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논의하고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 이 시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부분만 보고 하다 보니까 과거 갖고 논의와 논쟁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싸움을 하게 돼 있고 다투게 돼 있고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항상 대립을 하게 돼 있고, 또 그 결과는 아무리 잘 싸우고 아무리 잘 토론하고 논의를 해도 결과는 마이너스지 절대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자, 대한민국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10년, 20년, 30년 후에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그 한반도 문제가 전 세계 문제화 되고 글로벌 문제화 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외교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고, 외교 인력들은 어떻게 양성을 해야 되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외교가 말고 공공 외교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과학 분야도 세계 4차 산업혁명이 이 야단 일대에 이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려면 굉장히 창의력을 잘 끄집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교육 제도 갖고 6334제가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과연 이 제도를 갖고 우리가 소모전 없이 제대로 우리 후손들의 지금 저 똑똑한 젊은이들의 그러한 창의력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또 22조나 되는 R&D 예산이 제대로 지금 과학 분야에 제대로 투입이 되고 있을까? 민간인들의 뒷받침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 아니면 과거의 과학기술부 같은 정부 부채 이런 뒷받침으로 지금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정 뒷받침이 과연 20년, 30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과학기술부 가지고 지금 이런 뒷받침이 되겠느냐? 어떤 식으로 정부 조직은 개편을 해야 되겠느냐? 미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당장에 올해 태어난 아기가 첫 번째 유권자가 되는 19년 후 또는 30살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취업부터 시작해서 보육, 교육, 그 다음에 아까 취업, 그 다음에 결혼, 또 출산, 이런 것들을 전부 현재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야,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하나 미래에 맞춰서 이런 미래의 문제들, 그러면서도 현재의 고통인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해도 시간이 없는데, 맨 우리가 어저께 것부터 시작해 일제시대 것까지 계속 과거만 갖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답도 없으면서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싸움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 과제를 정확하게 도출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시대 과제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체 세력입니다. 이 주체 세력인데,
주체 세력들이 누가 이 주도를 해야 되느냐. 아까 독립운동 했던 어르신들이, 또 말하자면 건국을 했던 어르신들이, 또 산업화를 했던 어르신들이, 민주화를 했던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그 시대에 맞게 전 세계가 몇백 년 걸쳐서 할 것을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온 몸을 던져서 몸이 부서져라고 죽음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잘 해오셨는데, 그 주체 세력들이 놀랍게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도 자기들의 시대 과제가 끝나면 또 한 발 뒤로 물러선다든지 병풍이 준다든지 이렇게 항상 자리를 양보를 하고 새로운 세력, 새로운 시대 과제를 추진하는 세력들한테 해왔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말하자면은 이명박, 박근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주체 세력들은 참 애매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여당 사람들은 보통 이제 하게 얘기를 뭐 좀 운동권 세력이다. 근데 이 운동권이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과거처럼 독재 정권 아니면 장기 집권, 군사 정권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운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좀 애매합니다. 말하자면은 드러내놓고 본인들이 나 주사파야, 나 NL계야, 난 PD계야. 아주 과거에 민주화 운동 했었던 선배님들이 했던 노선이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오시면서 해왔던 세력. 또 다른 한쪽은 자기들이 산업화에 뭐 정말 삽 한 번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산업화 후예라고 하면서 변호사, 태반이 변호사, 아니면 대학교 교수, 25년, 30년 전에 박사학위 받았던 사람들, 아니면 행정고시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계속 계셨던 분, 아니면 지방자치 하시다가 지방 시의원, 도의원 하시다가 또 시장군수, 구청장님 하시다가 천하 없는 사람이 내려와도 소선거구제에서 그 사람들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지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이렇게 복잡 단안하고 전문화된 세상에 지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로만 국회가 딱 구성돼갖고 이렇게 이분들의 주체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각 분야의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국회 300명 중에 사실 우리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미 한일 외교가 이 야단인데도 불구하고 외교관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외교는 제가 외통위에서 활동을 해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 중간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오전에 백악관에서 거론됐었던 얘기가 5억 정도는 입수될 수 있을 정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부족한 판인데, 우리는 뭐 외교관 출신 한 명도 없고 국제외교 전공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아침에 사설 칼럼 보고 외통위 참석을 해갖고 얘기를 하니 그 사설 칼럼을 쓴 그 기자인불로 얼마나 외교에 또 알겠습니까? 그러니 도대체 이 외교에 대한 대안이라는 게, 이렇게 짚은 외교라는 게 대한민국 지금 규모나 이 글로벌 위치에 봤을 때 이게 맞느냐 이겁니다. 근데 국회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야, 이게 보통 심각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예, 이건 그 분야만 그런 것도 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또 다른 분야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래가지고 산업혁명입니다. 알다시피 산업혁명은 말하자면 전기기관, 전기, 컴퓨터가 발견됐을 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사회 변혁들이 있어 왔었고, 직업에 큰 변화가 있었고, 산업 구조에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빨리빨리 대응도 해야 되고 세계 뒤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국회 300명 중에요, 과학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과학자가. 이 4차 산업혁명이 그냥 자율주행이다, 3D다, AI다, 뭐 이런 몇 가지 단어 외워갖고 얘기한 사람이 있지만, 이 4차 산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인재를 육성하고 이런 인재를 지원해야 되고 20년, 30년 뒤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 저런 투자를 해야 된다. 전혀 다음번 선거하고 상관이 없는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정부를 설득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근무를 했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밖에 네트워크도 없으니 그냥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과학 분야는 저도 놀라겠는데요. 그 비례대표제가 왜 있습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 사람 선거에 나가서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전문가들을 안치라고 비례대표에 참여하도록 하려고 비례대표가 있는데, 예. 아니 깜짝 놀래네. 그리고요, 사실은 이제 미래 세대들 문제입니다. 예. 아까도 우리가 여러 번 앞에서 제가 말씀 올렸었지만은 지금 당장에 현재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취업된 회사가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산업 분야가 발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젊은 사람들은 엄청 걱정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결혼하면 부인하고 아기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우리 아기를 보육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유학을 보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문케어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공짜로 병원비를 다 대준다면
그러면 이 기금도 올려야 되는데 건강보험 기금에 대해서는 별로 올리지도 않고 쓰는 것만 몽땅 갖다 쓰면 지금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물러난 뒤에 20년, 30년 뒤에 이 기금이 고갈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마어마한 이거 재앙이 닥쳐오는데 이런 젊은 사람들의 미래 세대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진심으로 할 당사자들이 없습니다. 20대 국회의원 한 명도 없죠. 30대 국회의원 3명 있지만은 3명의 목소리는 이 나머지 사람들의 목소리에 묻혀가지고 하나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광야에서 외쳐도 이렇게 안 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미래 세대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미래 문제를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국회가 기형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한 80년도 때 경제학과 나온 사람들이 지금도 최고의 경제 전문가 취급을 받는다든지 25년, 30년 전에 경제학 박사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최고 국회에서 경제 전문가 취급을 받는다든지 중소기업도 그냥 바로 중소기업도 아니고 하청이나 제재하청, 제협력업체에 하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중소기업 전체 대변인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현장 체험이 있고 이 문제들을 제대로 정말 대변을 해서 이 경제가 외교고 경제가 안보고 모든 우리 삶의 복지도 경제인데 이 경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국회에서 규제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뭐 예산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이걸 다룰 수 있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체 세력들이 정말 한쪽으로 편협되어 있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대의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주체 세력 생성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까처럼 말하자면 시대 과제는 대한민국 미래라고 한다면 주체 세력은 완전히 한번 새로 형성을 해봐야 된다. 주체 세력을 새로 형성을 해야 된다. 이게 새로운 정치 세력화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 새로운 정치 세력화에 저는 한 4가지 기준을 또 두고 싶어요. 하나는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 박사학위가 아닙니다.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다수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좀 그냥 제 욕심만 같아서는 한 40세 이하가 60% 180명,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가 120명. 왜 이러냐면은 경륜 있으신 분들은 한 사람이 일당 100, 일당 1000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어르신들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저는 다 들어와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한 120명 계시고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 젊은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제대로 국회가 저는 이제 각 분야를 대변할 수 있고 균형도 맞을 수 있고 미래를 갈 수도 있고 또 구태 아무리 구태로 돌아가려고 해도 이 젊은 세력들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제동이 걸리게 하는 그게 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대의제고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쁘니까 내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좀 나가서 내 대신 좀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까처럼 운동권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학자 아니면은 고시 출신 아니면은 지방자치에서 한 사람들 빼놓고 사람이 없으면 여러 분야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장이 있고 애들하고 절박해도 누구 하나가 그 부분을 가서 말하자면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이슈는 밀리거나 제때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못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밀리게 된다고 한다면 불균형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하자면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 경험 있는 전문가, 젊은 사람들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이 같이 그러니까 영남이든 호남이든 초월해서 아까 세대 20대가 됐든 80대가 됐든 세대를 초월해서 이렇게 또 과거 말하자면 과거가 어느 정당에서 근무했고 어느 대통령 밑에서 했고 이거 따지지 않고 정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와 인물들이 좀 같이 다양하게 모여서 주체 세력을 형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제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이념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하려는 얘기하고 이것도 다 그냥 맞아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일본의 자민당이 어떻게 63년을 집권하고도 G2, G3, 세계 2대, 3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
하고 가서 일주일 동안을 한번 제가 파고 살면서 많은 자민당 관계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제대로 된 답을 못 들었는데 와세다 대학교의 한국 정치학을 전공하는 교수 한 분이 저한테 뜬금없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민당을 영어로 표기를 해볼게요. 캐치 올 파티다. 캐치 올 파티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민당 안에는 진보와 보수 세력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중간 보수 6, 7명이 있어가지고 굉장한 좌쪽에서부터 굉장한 우쪽까지 중도까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부분을 논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치 올 파티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이제 사례를 딱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취업과 관련해서 이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당연히 고용되는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좀 끝까지 좀 그 정년 퇴임할 때까지 이렇게 안정성을 좀 보장해주라. 그런데 기업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경제가 어렵게 되고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면 좀 내보냈다가 다시 또 유연성 있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당으로 나눠서 싸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 필요한 건데 기업인 얘기도 필요하고 노동자 얘기도 필요하다면 한 당 안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캐치올이라는 겁니다. 너무 이게 정말 와서 닿아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이제 쭉 나누고 학자들을 만나러 댕겨봤더니 영국의 노동당이 보수당한테 대처하고 브라운한테 15년을 정권을 뺏기고도 과격성 때문에 못 가지고 오다가 토니 블레어 36살짜리가 나서서 과감하게 보수당 정책을 도둑질하다 했더니 완전히 이 정권이 바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미국의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클린턴도 신민주당이다 해갖고 신자유주의를 과감하게 도입을 해들었더니 3번에 걸쳐도 공화당이 집권했는데 이걸 가져왔습니다. 독일의 메리켈도 기민당의 보수당과 삼민당의 진보당이 같이 연합과 연정을 했더니 14년째 집권을 하고 있고 또 프랑스의 지금 마크롱도 진보와 보수당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당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39살짜리가 집권을 해서 지금 저렇게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바로 이럴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자, 산업화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산업화 잘못할 것을 했는가? 말하자면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민주화 운동을 잘못할 것을 했는가? 해놓고 봤을 때 두 개 다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고 너무 안 했으면 어떨까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왜 한 당 안에서 얘기를 못 나누냐. 얼마든지 함께 얘기를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캐치 올. 이건 이제 포괄정당이라고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념상으로는 포괄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해갖고 봤을 때 지금 이 정권을 포함한 한국 정치에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킹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왕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왕이라는 거. 스스로도 왕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도 왕이라고 받들어서 뭐든지 대통령 스스로가 다 해야 되고 나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이 사고방식이 무엇으로 이어졌냐면은 모든 시스템을 다 무시하고 청와대 중심 국가로 만들어갖고 청와대에서 그 검찰 현장 조사도 나갈 수도 있고 청와대에서 결정해갖고 북한의 탈북자도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 청와대 비서실들이 현직 국방부 장관을 경고도 할 수 있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 모든 기반을 토대로 해갖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런 킹, 위드 킹을 위다우트 킹으로 대통령이 결코 왕 노릇을 못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가야 된다. 그러려고 한다면 삼권 분립이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되겠더라.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더라 이겁니다. 제가 증명을 해볼까요? 만약에 지금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한테 여쭤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장을 어떻게 임명한지 아십니까?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죠. 무지하게 민주적인 방식인 것 같죠. 근데 국회 동의를 요청을 할 때 누구를 요청을 합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대통령과 가까운 성향이나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분이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과정과 동의받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여당 도움을 받게 되고 대통령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러면 대통령 부하 직원이 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법부를 독립됐다고 볼 수 있겠는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중립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사법부를 신뢰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민주국가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는 입법부고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를 하고 대통령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야당이 입만 뻥긋하면 그냥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야당을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국회가 국회를 견제를 합니다.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를 한 것이 아니고 국회가 국회를 견제를 합니다.
그럼 대통령을 누가 견제를 합니까? 견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의 질주는 경부 고속도로 시속 160km를 달린 게 아니라 아우토반 위에 360km를 달려도 어떤 누구도 막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아까처럼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캐치올 이념도 아주 전체를 다 포용을 하되 완전한 친북, 말하자면 좌편향의 그런 인사들 제외하고 나머지 98% 정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념도 전부 국민 통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상권 분립을 제대로 하고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를 한다고 한다면 정치가 바로 갈 수 있겠다. 결론은 내년 21세기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반드시 형성돼야만이 정치가 살 수 있고, 이때 또 한 번 실패하면 이제 4년 또 대통령 5년까지 한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살아날 길이 없다. 예. 저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유, 정말. 아니, 그 내용도 아주 좋지만 그 내용을 듣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 4월에 치루어질 선거가 21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서 한국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 또 4년에다가 또 대통령 선거 앞으로 10년 동안 그래도 이 나라 끝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심각한 아니에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캐치올 파티 네. 이거는 꼭 올을 모두를 다 포용하는 의미도 있지만 있지만 제가 듣기를 지난 시대의 그 이념 분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던 거 아니습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의미도 있어요. 절대적입니다. 아주 전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의미에서 이 올이 모두라는 뜻도 있지만 지난 시대의 것을 전부 극복해야 되는 그래서 아유 당명을요 캐치올 파티라고 아니 요즘 뭐 영어도 많이 쓰고 하니까 당명을 아주 캐치올 파티로 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제가 이 방송이 시간이 좀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답니다. 30분 정도 경고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실 말씀을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저하고 또 별도로 좀 말씀을 나눈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조율도 좀 하고 체계화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 오늘 지금 요 30분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 의원께서 좀 더 새로 말씀 좀 정리하는 말씀에서 우리의 과제 지금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과제를 안고 있고 또 이 과제를 우리가 이루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주인이 국민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또 뭐 잘났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국민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또 성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께 좀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 국민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드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가 오늘 시간이 너무 그거 아니면 내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예산 아니습니까? 어제 지금요 513조 예산이요 제1야당의 한국당이 빠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금년도에는요 이거 뭐 패스트 트랙인지 뭐 온갖 이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해가지고 심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게 또 여기다가 또요 본래 정부 각 부처에서 제안한 예산 총액은 498조 원이었는데 보통 좀 줄여야 되거든요. 한 5% 내지 10%. 이번에는요 대통령과 제1야당이 선심성 예산을 또 보태가지고 513조 원으로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국회 예산 이게 일단 통과가 안 됐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한번 마침 시의성이 있는 문제니까 우리 예산이 어떻게 해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얼렁뚱땅 이게 통과가 됐는지 그 말씀 한번 좀 듣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새로운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정치 개혁을 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한 2년 반 지났는데 이 정부 들어와갖고 증액된 예산만 100조가 넘게 예산이 증액이 되고 그 사이에 벌써 해년마다 추경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준 거 말고도 또 중간에 편성을 해갖고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없이는 그냥 어디서 바닷물을 퍼다가 쓰는 게 그 국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국민들한테 세금을 있는 대로 더 빡빡 아주 거의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가지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세금을 더 뜯어내야 되고 그 세금을 가지고 귀하게 쓰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버는 돈이니 애쓰고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선심 저기도 선심 있는 대로 선심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이렇게 선심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한 번 쓴 예산은 절대 줄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를 해놓은 것은요. 기획 단계 말하자면 설계 단계 예산입니다. 앞으로 그 돈에 대해서 더 들어갈 예산들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될 때는 이로 향언할 수가 없이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입니다. 지금 512조 3천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그렇게 증액을 해갖고 걸쳐만 넣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말하자면은 새끼줄을 땡겨봤더니 나중에 소가 끌려오듯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게 금년도에는요 문제입니다. 국채 발행이요 무려 70조 원입니다. 미리 그러니까 그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미래 세대들의 삶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고 지금 있는 대로 다 외상이니까 소도 잡아 먹어버리자. 내년에 뿌리 씨앗도 있는 대로 지금 다 그냥 삶아서 먹어버리자.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민졸주의고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제재를 하고 막아야 되는 것이 도저히 기존 세력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던 사람들이 그 당에 많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에 온 몸을 던져서 마치 거의 기계처럼 온 몸을 던져서 이렇게 막아내는 이런 식의 말하자면 정치를 하면서 입으로는 국민을 주인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런 위선과 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지금 대한민국 발전할 수가 없고 정치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이래서 내가 새로운 정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힘센 것 같죠? 국회의원도 할 일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법안 말하자면 제출하거나 또 정부에서 넘어온 것을 심의해가지고 확정하는 것하고 정부에서 만들어갖고 온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과정에 정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갖고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지 본래 정부를 비판, 견제,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정부 비판, 견제, 감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예산 심의인데 이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300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50명이 예결위원으로 지명이 됩니다. 매년. 이 50명의 예결위원들이 예산안을, 정부 예산안을 어떻게 받은지 아십니까? 제 키로 10배 정도나 되는 정부 부처 예산 책이 한 열을 남겨놓고 국회의원 방으로, 예산위원들 방으로 넘어옵니다. 이 10배나 되는 책에 여러분들이 만화책이라고 하면 열흘 동안 읽을 수 있겠습니까? 만화책이어도 못 읽습니다. 그런데 한 줄도 이걸 보고는 문제점을 찾아낼 수 없는 게 예산서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보낸 기획재정부 장관을 데다가 앉혀놓고 문제 찾아내라고 해도 예산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온 예산서를 가지고 50명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요. 국무총리와 청장들 다 앉혀놓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들 예산 심의한 거 보면 무지하게 말 잘합니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말을 잘합니다. 뭘 따진지 아십니까? 그 시점에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시점에 완전히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갖고 따집니다. 다른 정치 아까 본회의에서 따졌고 상임위에서 따졌고 신문사설에서 다 봤던 얘기를 예산심의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모르니 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해놓거나 시간을 다 합의해놓고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그 중에서 12명, 13명을 갖다 소위원회를 구성해갖고 거기서 논의를 합니다. 한 이틀 동안은 서류를 잘 봅니다. 거의 대부분 이틀 지나면 파행으로 갑니다. 여당이 뭐 좀 이상하게 하게 되면 이제 회의 안 한다고 또 야당이 치고 나오고 파행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산은 통과시켜야 될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다 합의해버립니다. 파행으로. 회의도 안 하면서 시간을 다 합의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소위도 부족해서 이번엔 소소위를 구성합니다. 4명 내지 5명으로 소소위를 구성합니다. 아니 300명이 해도 못 얻고서 50명이 해도 못 얻고서 서너 명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이제 원내대표단들이 물밑에서 야 이번에 2조 깎자. 아니야 뭐 2조 5천억을 깎아. 아니 그래 좋아. 그러면 2조 5천억 깎고 대신 2조 8천억, 9천억 정도 더 증액을 시켜갖고 그 나머지 한 4, 5천억 깎고 너희도 좀 먹고 우리도 좀 먹고 약속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그런 쇼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말하자면 밀어붙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이렇게 보냈다고 합시다. 72년을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제 정말 한 1년도 이렇게 계속 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성을 해갖고 확 뜯어 고쳐야지. 어떻게 국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낸 핏땀을 내서 번 돈으로 낸 세금을 이렇게 뺏기고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맘대로 자기들끼리 다 선심 쓰고 인심 쓰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우리 선배 때부터 잘못해온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은 솔직히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 예산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거 잘 잡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관들입니다. 한 7, 800명의 감사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주 예산 빠꼬미들입니다. 이 감사원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을 대통령으로 포함되는 행정부에서 편성해갖고 와가지고 국회에서 아까 이렇게 말하자면은 아주 소홀하게 심의를 끝난 다음에 이 돈을 전부 집행을 한 것도 행정부고 이걸 감사를 하는 것도 대통령 밑에 감사원이 합니다. 이런 놈의 예산에 513조를 이렇게 쓴다고 한다 그런다면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새로 딱 국회가 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헌법사항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냐? 감사원법하고 국회법을 고치는 겁니다. 헌법으로 국회 산하는 안 돼 있다 숨치더라도 감사원법과 국회법을 고쳐갖고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을 위한 그런 대통령이 지시한 거 그냥 대충 넘어가는 감사가 아니라 완전히 국회에서 이 사람들을 부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 사람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원법과 국회법을 고쳐갖고요. 가장 먼저 이것부터 가져와야 됩니다. 제일 먼저 돈부터 도둑질을 당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요. 그 문제요. 이 감사원이라는 게 주로 행정부처를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 행정부처에 있으면 안 되지, 이게. 안 그렇습니까? 입법부라든지 안 하는 말로 뭐 사법부는 또 좀 다르지만, 이제 행정감시이기 때문에 입법부로 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여기다가 우리 이 의원 말씀 잘 들었죠? 이 지금요,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회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예산 때문에, 조세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거 본래 이제 근대 민주주의가 영국에서도 확립되는데 왜 그러냐? 의회 없이는 조세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기는데 이놈은 뭐 조세를 아까 말한 대로 입법권과 입법 재정 문제하고 예산 심의 문제인데 예산 둘 다 그냥 덜러리 서는 거고. 그런데 내가 요 말씀을 보태려고 그러는데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예산은요 먼저 보는 놈이 임자입니다. 먼저 보는 놈이 전부 다 대통령부터 심지어는 구의원까지 다 뜯어먹습니다. 구의원만 뜯어먹는 게 아닙니다. 행정부처에는 온갖 사람들 하여튼요 공짜부터는 이 공직자들은 전부 다 예산 빼먹깁니다. 여기만 그런 줄 아십니까? 심지어는요 기업인들도요 요즘은 이 기업을 말하자면 경제성이 기업 이윤이 잘 나겠느냐 안 나겠느냐 뭘 생각하느냐 국가 예산을 얼마나 빼먹느냐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는 놈이 임자입니다. 즉 우리 이정현 의원 말씀은 이걸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 타성에 젖은 이 국회의원과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진짜 새로운 정치 세력이 그렇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네. 시급합니다. 예. 이걸 10년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예. 당장에 내년 4월 달에 정말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정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타성에 젖은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가고 또 위에서 그렇게 지휘하고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정말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그냥 교과서 나온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교과서를 무시하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국민을 절로 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정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이정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죠? 이거 누가 이루어내야 되겠습니까? 뭐 이정현 의원이 뭐 다 이루어내야 됩니까? 또 뭐 저 장기표가 힘 좀 보탠다고 이루어집니까?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진짜 정말 민주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우리 이정현 의원 모시고 제가 앞으로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좀 일조하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예,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말씀 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